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는 안녕하세요 안 할 뻔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있는 데서 해서 다행이네요. 자, 오늘 이 형사법 시험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우선은 고생했고요. 고생했고 이 형사법 시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잠깐만 말씀드려 보면. 평이했다. 평이 나올 게 나왔다. 나올 게 나왔고, 제가 이제 기본반 우리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회적 국가적 법이 아직 진도가 다 안 끝나서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하고 했던 데서 일단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예요. 제가 대단해서 찍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나올 걸 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시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시험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출제자가 뭔가 막 너무 불의타 이런 것을 막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은 별로 좋은 시험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은 괜찮은 편이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이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또 꼭 나와야 할 것들을 냈고 특별히 지엽적이거나 한 거를 낸 거는 거의 없지 않나. 그런데 형벌론 같은 건 약간 답지가 그래도 선명해서 이게 분명히 우리 전체적인 이 시험에도 이런 걸 냈어 이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그런 거는 답지를 선명하게 줘서 별로 그렇게 논쟁의 거리를 안 만드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었어요. 대부분의 이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거뒀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선생님이 그냥 앞에서 자기 떠들고 싶은 거 떠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 이제 받아들여주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PPT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번호를 꼭 기입을 하면서 하도록, 까먹지 않는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해설 강의를 보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난 몇 번이 궁금한데 이제 막 넘겨보거든 이렇게, 그지? 근데 그게 북마크가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갈 때 화면을 보고 이거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찾아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이제 한번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틀린 지문들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1. 죄형 법정주의 나왔어요. 그죠? 자, 이 죄형 법정주의에서 다른 거는 솔직히 이거 모르면 안 되는 지문들이고, 1번 부분은 제가 친족상돌에 관련 규정의 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소급표 사건에서 이런 말씀을 상세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수업 시간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위헌결정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 갑자기 분위기 헌법 시간, 헌법재판론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위헌이라는 것의 효과는 장래효다. 기본적으로 장래효인데 여기서 예외적인 소급효가 있다. 이게 예외다. 예외로서의 소급효가 가장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형벌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내가 나를 이렇게 유죄로 처벌했던 그 조문이 위헌 결정이 났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헌법에 위반되는 걸로 나를 처벌한 거 아니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형벌 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형벌에 관계된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얘기는 다 헌법재판소법에 나오는 거고, 이 형벌에 관한 법규에 대한 해석은 이제 이건 형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요 부분은.
자, 이 형벌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처벌 관계된 거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제가 왜 친족상도례에서 저 얘기를 했느냐. 친족상도례와 같이 이게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 아니겠습니까? 이 유리한 규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도위원이니까 위헌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소급표를 주면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처벌돼야 되는 이상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도의 컨셉, 이건 뭐라고? 이건 결국은 억울한 사람을 막겠다라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소급표를 주면 어떻게 돼요? 더 억울해지죠. 세상이 막 억울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안 준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과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지문 보시면 위헌 법률 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은 예외적으로도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죠. 헌법에서의 얘기까지만 하고 있는 거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형벌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요. 나머지 모르시면 안 되고요. 넘어갈게요. 2번.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아, 이거 진짜 틀렸어? 안 틀렸지? 이거 틀리면 진짜 제가 타노스가 되고 싶어요. 사라져라. 아니,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정말. 여기서 제가 보니까요. 1번, 4번 고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진짜 이걸 그냥 이 자리에서 목을 쳐야지, 진짜. 1번, 4번은 1번에는 존속살해죄 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죠? 4번에서는 구체적 위헌법문과 추상적 위헌법문을 바꿔놨죠.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틀린 학생들이 간혹 2번을 고른 경우들이 있던데, 이것도 짜증나요. 이번 문제에 2번을 고른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도 시험장 가기 전에 하지 말라고 했던, 나를 못 믿으니까 이거 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짓을 하고 오는 거야. 경향범 내가 잘 모르겠는 거 나왔으니까 이게 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안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경향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향범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를 때 주관적 요소로서 어떠한 일정한 개인적인 경향이라는 게 발현된 결과물일 때 죄가 되는 거다. 근데 제가 이거 볼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 이 경향범과 관련해서 강제추행죄가 경향범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요.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이것도 아니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거기 나오는 그 문장이에요. 고의 이외의 성욕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 X.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 너무 유명한 판결이잖아. 그래서 그걸 골랐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사라져라. 자, 그 다음에 3번. 너무 쉽죠. 너무 쉽게 정확히 맞게 해놓았어요. 3번 지문은 결과범과 거동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론 시간에도 이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 행위와 결과라는 게 있을 때 결과범은 둘 다 있어야 되고, 둘 다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연결시키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거동범은 행위만 있으면 되고 결과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연결시킬 게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결과범은 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거동범에서는 미수라는 개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폭행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거 3번. 자, 다음 3번 문제 가볼게요.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문제 3번 부작위범. 자, 이제부터는 좀 쉬운 문제가 주르륵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3번 문제에서 1번 보시면 선행행위로 인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의무. 부진정 부작위범의 자기의무 발생 근거.
부진정 부작용은 자기의무 발생 근거에 대해서는 법령, 법률행위, 계약, 선행행위, 조리, 법계선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자기의무 발생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선행행위라고 하는 거 이게 선행행위가 위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을 받겠죠. 그러나 선행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쟁거리인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판례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밖에서 뭐 폭행을 당했는지 뭐 약간 정신을 잃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모텔로 이렇게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모텔로 데려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 그냥 놓고 그냥 갔나 봐. 그래서 이 폭행에 범한 사람들 이후에 이 모텔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작위범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데려온 사람들은 이게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잖아요. 데려오는 행위가 뭐가 위법해. 데리고 온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의한 구조 가능성을 다 막아버렸으면 그때는 자기들이 끝까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행위가 반드시 위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인과관계. 자,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결과에 쭉 흘러가는 이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고 결과가 있었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중간에 다른 사실관계가 뭔가 영향을 준 것만 같아. 그러면 피고인의 영향이 바로 끊어져요? 아니요. 안 끊어져요.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2번 지문 한번 보시면요. 피고인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유력 원인이라 할지라도 결과 발생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제3자의 또 다른 공동 원인 행위가 있다면 바로 인과관계가 부정돼요? 아니라고요.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연결이 끊어질 정도가 아니면 인과관계 부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너무 쉬운 문제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 5번에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의 지문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뭐 헷갈릴 것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 뭐 리을 정도? 뭐 그렇지 않을까?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디귿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이 디귿번 보시면 5번이군요. 디귿 지문에는 강도를 하려고 해요. 갑이 을을 폭행하여 강도. 자,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데 을이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었어요. 도망쳐. 그러다가 상해를 입은 것. 그것을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을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자, 얘는 강도짓밖에 안 했는데요. 직접 다치게 한 게 아니니까 이 상해의 결과를 얘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죠. 결과적 가중범에서도 중한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이제 이렇게 중한 결과 전체를 묶어가지고 범죄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상해라고 하는 거 왜 벌어졌냐라고 했을 때 너 때문에 벌어진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어떤 사건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무슨 뭐 도박장에서 여기 막 갑 쪽에서 막 쫓아왔대요. 그랬더니 피해자가 이제 화장실에 뭐 숨어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창문에 매달려갖고 있다가 떨어져갖고 뭐 상해를 입었나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런 케이스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 상해 왜 벌어졌냐? 니 때문에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사실관계에서 결과적 가중과 형태로 중한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한 판결들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막 무차별로 자기가 사귀던 여자를 막 때리고 있었어. 때렸는데 그 여자가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갖고 죽었다. 그랬을 때 너 상해치사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당연히 강도치상 처벌할 수 있구나 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요. 뭐 리을 같은 거는 제가 이 판례를 말씀드리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만약에 이 상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을 이쪽에도 집어넣고 저쪽에도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헌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일사부재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상황이 된다. 하나의 행위를 두 번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서 맞췄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기서 이제 기억지문이요. 이 기억지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판결에 이런 게 있었죠. 요 기억지문은 그 뭐라고 할까요?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최신 판결 사건. 이거는 이 폴카툰 쇼츠로도 최근에 만들어서 시험 직전에 올린 바가 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건이 특수강간하려다가 이 강간을 못했어. 그랬는데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이것을 특수강간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수감경을 해야 되냐? 이 얘기였거든요. 피고인 쪽에서는 미수감경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우리 대법원은 이거는 미수감경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수강간의 실행 착수 이후에 여기서 상해 결과가 이어지기만 하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수가 된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일반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기억과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가 발생해 버렸으면 기수범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자, 이거는요 사례형인데 이런 사례형은 이제 꽤 괜찮은 사례형이죠. 그리고 출제 기술상으로도 잘 냈어요. 왜냐하면 뭐 우연방위네, 뭐 정당방위네, 오상방위네 이런 거를 다 각각의 문제로 내면 학설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하는 분위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우려됐던 출제자가 이거를 한 방에 다 섞어서 너네 이거 구별할 줄 알아? 부터 해갖고 쫙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아요. 잘 냈어요. 자, 근데 이제 지문이 약간 아주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는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사례 자체는 괜찮았어. 여기서 한번 보면요. 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갑을 피하기 위해 인근주택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갑이 을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을이 그래서 남의 집 대문을 이 문짝을 그냥 부셔버리고 꽝 들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집주인 병은 이 집은 병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 병은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다시 집 밖으로 밀쳐내어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럼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는 지금 뭐예요? 요거는 이거 뭐지? 잘못 생각했다. 오상방위가 뭡니까, 여러분?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중에 주관적 측면은 있는데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실제로는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을은 지금 뭔가 이게 앞에 결론 치우고 이게 위법할 것 같진 않잖아. 긴급 피난 이런 게 떠오르기 전에도. 그래서
이게 을이 이게 긴급 피난 행위가 되면 위법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이 위법성 조각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으나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병은 오상방위가 되겠습니다. 을은 뭐 긴급 피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정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갑을 보자. 자, 여기서 정이 이 모습을 쫙 바라보고 있다가요. 저는 학생 때 보고 있다 그러면 뭘 보고 있는지까지 딱 표시한 다음에 거기다가 눈을 하나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게 딱 보이니까 그림상으로. 그래서 정이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정이 갑을 딱 봤어. 그랬는데 이 새끼 원래 싫어하던 놈이거든. 그랬더니만 가가지고 그냥 이 기회에 손을 좀 봐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먹을 날려 상해를 입혔다. 공격하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른 채로 상해를 입혔다. 그럼 이 부분 장면은 무슨 얘기가 되겠죠? 우연방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방위, 우연피난 뭐 이런 우연한 주관적 정당 요소를 결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거를 한 번에 다 묶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읽으면서 사실관계 정리하면서 이쪽은 뭐 물어보겠구나, 저쪽은 뭐 물어보겠구나,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상태에서 바로 지문 가서 딱딱딱 봐준다 이거죠. 1번 볼게요. 을이 대문 송기현에게는 갑의 부당한 공격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다. X. 정당방위는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게 정당방위예요? 이쪽에 대해서 해야 이게 정당방위지. 이쪽으로 하고 있잖아, 을의 행위는. 그럼 이거는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어. 침해자에 대해서만 정당방위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피난이 돼야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위법성 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 요소로 보는 견해. 저 견해는 뭔가요?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의에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다. 이건 언제부터? 책임설.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책임설. 목적적 범죄 체계론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견해에 의하면 병의 행위는, 병은 뭐 했어요 지금? 오상방위요. 자, 이게 병의 행위잖아요. 이 오상방위에 대해서 책임설 중에서 책임설을 처음 시작한 이거 뭐예요? 엄격 책임설이죠. 엄격 책임설에서는 오상방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위법성에 관한 착오가 있는 상황이니까 금지착오, 법률착오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16조를 동원해서 16조에서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유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병이 을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왜 그렇죠? 위법성 인식이 독자적인 책임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동그라미. 자, 근데 이게 제가 왜 좀 이 조건 통제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냐면 고의와 독립된 책임 요소를 보는 견해는 엄격 책임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한적 책임설도 있기 때문에 클리어하진 않아. 그래서 이게 여기만 보고 답을 딱 결정할 수 있다? 그걸 막으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학습 문제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2번까지 보고 뒤에 거 안 봐? 그럼 너무 속상하잖아, 출제자가. 그래서 뒤에도 보고 결정해라. 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다른 문제에서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가장이라는 말을 많이 넣어놓은 시험이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 뭐가 가장 적절하냐? 뭐가 가장 덜 틀렸냐? 3번 볼게요. 병의 착오를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하게 보는 견해라는 것은 유추적용설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하니까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라는 견해에서는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 고의가 탈락한다. X.
책임고의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구성요건적 고의를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고의 탈락 X입니다. 다음 4번. 정의, 갑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이거 뭐였죠? 우연방위 쪽의 얘기구나. 이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을을 보호한 행위로서 결과불법이 탈락돼요. 결과불법 탈락까지는 맞죠. 우연방위라고 하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결한 경우, 요 경우에는 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중에 객관적 요소는 만족이 되는데 주관적 요소가 없다. 즉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과 반가치 부분만 없어지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으니까 구성 요건에서 있었던 행위 반가치는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행위 반가치가 남아있는데 위법성이 조각된다? X죠. 선생님 이거는 학설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판례의 태도에 의아하잖아. 그럼 판례는 방위의사, 피난의사 이런 걸 다 조문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정당행위. 자, 7번 정당행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 틀릴 게 없고 2번. 자, 2번하고 4번은 제가 나온다고 누차 얘기했던 중요한 판결입니다. 학생들 총장 물러가라 라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총장실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서 정당행위로 인정해야겠다라고 한 케이스에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이라고 하는 게 정상, 균, 긴, 보 5개 중에 제일 메인이 되는 요소이고 여기서 얘네들을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나눈다?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이쪽의 얘기는 행위와 관계된 것, 이쪽의 얘기는 결과와 관계된 것이라고 제가 이거 이렇게 이제 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4번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이전에는 2번 쪽의 얘기만 많이 해갖고 이 긴급성과 보충성은 요걸 고려할 때만 들어갈 요소지 독자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다음에 나온다고 하면 이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4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서는요. 뭐가 이제 틀린 부분이냐면 앞쪽의 얘기는 맞아.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누굴? 얘네들을. 그런데 뒷부분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할 때 이 학생회 사건 사실관계 얘기하면서 이 학생들이 다른 수단이 전혀 없었느냐. 총장에 대한 뭐 이런 항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 점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수단이 없었냐? 보충성의 얘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 뭔가 좀 살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 이 보충성, 긴급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일체의 법률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 이런 수준으로 요구하면 학생들 처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은 일체의 법률적 수단이 다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그래서 책에다가 길게 실어놓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이 뒷부분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8번 가볼게요. 책임의 근거와 본질. 자, 이거는 제가 이런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거와 본질이 다른 거다. 근데 이 두 개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시기 책임론 해버리니까 머릿속에서 막 엉킨다. 그래서 이거를 혼란을 겪고 틀리고 오니까 이게 저 책임론에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구별해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달라 정답지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근거에 관한 이야기하고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서 보면 근거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김주문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이 본질에 관한 얘기는
도사인심교 뭐 이렇게 해서 막 학생들이 줄줄줄 하고 있던데. 아니 이게 단어를 아는 거 중요한데 그 내용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사인 이거 뭐예요? 도는 이 객관주의 범죄 이론 쪽에서 얘기하게 되는 책임을 이래서 물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 학설의 얘기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이 도의적 책임론이라는 것은 이 행위자가 너도 이성이 있지 않니? 왜 너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라는 그 행위를 했다고 하는 잘못된 의사결정. 이성이 있는데도 왜 그런 짓을 해버렸어? 라고 하는 측면, 즉 도의적 비난, 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대한 도의적 비난의 이 책임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죠.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행위니까. 행위를 왜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사회적 책임론에서는 주관주의 범죄 이론과 상통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행위자의 이 반사회적 특성 이런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였어.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인격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가 짬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건 인격적 책임론은 이거 두 개 짬뽕한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인격적 책임론이 나왔구나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태도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격적 책임론을 물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규범적 책임 본질 책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더 가까운 얘기예요. 인격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행위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행위자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행위자의 인격이라는 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인격은 이제 이런 거야. 그런 말 들어봤어요? 페르소나. 이런 페르소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 쓰고 사는 이런 가면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한 인격적 측면, 행위자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살았던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평소에 많이 안 하는 거야. 그냥 인격적 책임론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하고. 자, 그럼 여기 이 본질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책임 개념이 각각의 범죄 체계론에서 책임 안에 무슨 요소들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것이 그 책임의 메인 바디가 되느냐 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책임론의 경우에는 이 행위자의 내면에 있는 심리적 관계에 주목해 보는 것이 책임 개념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이건 뭐야 그래서? 심리적 관계라는 건? 고의과실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고의과실이 여기 들어있어서 주관적인 것들만 책임에다가 남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으로 오면 그때는 여기에 규범적인 것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키카가 아니고 기대 가능성. 키카. 지난 주말에 또 키카 귀에 못이 박히게 키즈 카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자, 아무튼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규범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책임 요소에 담았다. 그게 규범적 책임 개념이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8번 질문을 보시면요. 도사는 너무나 분명해서 이건 틀릴 게 없어요. 1, 2번은. 그냥 맞구나 하면 되는데 3번에 인격적 책임론에 의하면 책임을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 개념이 가능하므로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여러분 저런 얘기를 이쪽에서 안 해요. 책임의 중심적 개념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 얘기하려고. 책임의 중심적 개념이 기대 가능성이다? 이거는 규범적 책임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답을 골라줘야죠. 인격적 책임론 자체를 설명하려고 들면 인격 뭐 이런 단어가 빠질 수가 없겠지. 중심 개념이니까. 그런 얘기는 없이 지금 기대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책임 개념의 중심적 요소다? 이건 좀 엉뚱한 얘기인데. 근거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방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임의 근거 쪽에서 형벌.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그런 체계로 형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니다. 이게 형벌이 갖는 목적이라는 것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책임을 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으로 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책임 개념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목적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걸 보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맞네. 이런 얘기구나. 역으로 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답지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현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지. 맞춘 분들은 잘하셨고 모르시는 분들은 근거와 본질을 나눠보는 연습을 열심히 하자.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자, 이 4번 지문 보시면요. 제가 이거를 사기에서도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소송 비용을 받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이건 본안소송이다. 그죠? 자,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가 판사가 그만해요 라고 해서 취하했다. 그런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소송 사기의 불능범 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불능범. 불능미수라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차이는 뭡니까? 위험성. 미수와 불능범의 차이는 위험성이 있나? 우리 대법원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추상적 위험설에 의해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인이 위험성을 평가하죠. 이 사건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인은 일반인인데 법률적 지식이 있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런 게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위험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불능범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0번에 공동정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것도 이제 3번 공모관계의 이탈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이탈 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탈 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여기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대등한 가담들 사이에서 나는 이탈하겠다라고 생각한 놈이 있으면 그냥 가면 돼. 안 나가면 돼,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탈로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제. 이탈 명시적이어야 되냐 말고서 기여도에 따른 분류를 해보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여도가 상급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별도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하급이다. 그러면 그냥 안 하면 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요게 출제되었다. 이탈을 명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답은 3번이고요. 11번에 자, 여러분 11번은요. 간접정범인데 이것도 쉽게 나왔어요.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가? 이걸 물어보잖아요. 누구가? 여기 이제 민간인이 공무원을 시켜서 그런 짓을 하게 했다. 이게 민간인의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위조이기는 해야 민간인이 간접정범 형태로 공문서 위조죄를 범했다 뭐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은 지금 이런 걸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증명원을 떼줄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조를 해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민간인이 한 행동은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허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공문서 위조 간접정범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X.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12번 가볼게요. 죄수에 관한 설명. 자, 여기 죄수에 관한 설명에서는요. 1번, 2번, 3번 뭐 이런 거 뭐 많이 다 했던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막 엄청 헷갈렸을까? 아닐 것 같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4번에 가면 좀 되게 분명하게 제시가 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사기죄의 죄수 이거 우리 강론 시간에도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뭘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별 일죄. 이게 기본값이다. 왜? 보호법익이 피해자별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일한 범위 그리고 단일한 방법 이런 것이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아니게 된다라고 하면 쪼개질 수 있다. 별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죄 같은 이런 재산범죄들은 특경법 안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변호인으로서는 특경법 안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쪼개보려고 피해자 한 명인데 어떻게든 쪼개보려고 저 행위와 이번에 한 행위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이 피해자는 지금 전혀 저번에 한번 등쳐먹고 계속 등쳐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저번에 했던 거랑 이번에 건 달라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4번 보시면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라는 거 하고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이용한 사기죄라는 것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동일함으로 포괄일죄다. 피해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깔끔하게 포괄일죄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처럼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지금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 다른 방법으로 봐서 별개의 것으로 인정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억 더 오래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막판에 가면 문제를 막 풀어 제끼면서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쌓아놓은 베이스 위에서 외워져 있어야 돼요. 쭉쭉쭉 외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저런 거는 나 이거 알아 라고 하고 바로 풀면 좋고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날 때 이해가 이제 등장하는 거야. 생각이 조금 이거 본 건데 결론이 뭐였지? 상태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더라? 이거 피해자가 동일한 거 이게 기본적인 거긴 한데 방법, 범위 이런 게 단일할 때 주로 포괄일죄로 간다고 했다. 여기서는 범행 방법이 내가 읽어보기에도 다른 것 같고 동일하지 않다고 써있네. 그럼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포괄일죄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맞추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판례 외워서 공부하는 거야.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그냥 책 보면 하는 건데
그걸 내가 똑같이 해주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문제풀이 가서는 이거 이렇게 외워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를 이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런 이해가 바탕이 돼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끈을 잡고 싶은데 구원의 끈이 없다. 선생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맞추고 와야 돼.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쉬운 문제인데. 자, 13번 볼게요. 형벌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대한 설명. 자, 여기서는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선고유예의 특성이에요. 다른 제도들과 구별되는. 선고유예는 아무한테나 주는 혜택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3대가 덕업을 쌓아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혜택이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 순수한 초범만 자격정지 등으로 더럽혀지는 것도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다른 제도들은 다 금고 이상 얘기를 해요. 뭐 누범이고 가석방이고 뭐 집행유예고 다 금고 이상 얘기를 하는데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2, 3, 4번에 대한 얘기를 한 번에 말씀드려 본 거고요. 1번에 이게 답이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중 보호관찰 받지만 가석방 허가한 행정관청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호관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요 정도는 봐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강론으로 가볼게요. 14번. 여기부터는 진짜 더 할 게 없어. 자, 여기 14번에서 상해와 폭행의 죄인데요. 상해와 폭행의 죄, 죄수를 어떻게 셀 것인가? 상해죄. 당연히 피해자별 일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 목적을 가지고 이발용 면도칼을 휘둘러 을과 병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갑의 행위는 피해자별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상해라고 하는 행위의 좀 특성이라면 특성인데요. 이렇게 한 번 퍽 휘둘러갖고 둘을 때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때리는 거, 쟤 때리는 거 따로 얘기를 하는 판례들이 주류적이에요.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붙어서 나타나는 상해, 뭐 강도 상해 뭐 이런 것들의 경우는 약간씩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 엄격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부분이겠고요.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쉬운 케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에 과실치사상 설명. 자, 여기서 이것도 뭐 너무 쉬운 것들이죠. 사실 한 개도 못 봤을 만한 게 안 나왔어 이거는. 그래서 깔끔하게 하셔야 되고 니은 같은 거 약간 헷갈린다? 그거 안 되죠. 경미한 것에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옛날에 연탄가스, 뭐 세구 이런 사건들에서 연탄 떼던 그런 시절에는 문틈에 막 이렇게 틈이 있어도 이런 거는 뭐 경미하다,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지금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건이죠. 지금 보면 뭐 문에 틈이 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은데 0.4cm면 보일 정도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왔다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거는 임대인 과실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디귿 같은 거, 이 디귿이 또 중요한 판결이라 했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한 개 다 나오잖아요. 업무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업무상, 건물, 임대인, 소유주가 부정기적으로 그냥 관리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 업무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 안 바꿨네. 약속은 지켜야지. 15번의 얘기죠. 건물 임대인이 그렇게 부정기적 관리했다는 것만 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6번 가보겠습니다.
네, 16번도 틀리면 안 되겠죠? 미안해요. 계속 틀릴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마상을 입힐 수도 있는 말인데 선생님으로서는 자꾸 채찍질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4번에 협박죄라는 것의 보호 정도,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 정도, 위헌범위다. 판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정복과 형사사건에서 실제로 이 정복과 형사로부터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도 저는 공포심 없었습니다. 공포 노노. 이렇게 말한 학생이란다.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공포심이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인이 보기에는 공포심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협박의 기수로구나. 이런 행위를 해서 도달됐다. 그리고 인식까지 다 했다. 그러면 협박의 기수다. 라고 얘기하는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4번 보시면 공포심을 느꼈을 때 비로소 협박죄의 기수범을 인정하는 위헌범?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포심을 안 느껴도 되기 때문에 위헌범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게요. 17번에 4번, 이것도 학대죄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라고 했던 그 케이스입니다. 17번에 4번이요. 자, 학대에서는 이게 이제 그 친딸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사실상의 강간 행위를 해온 그러한 사람에 대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이 학대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학대죄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인륜적 침해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하고 유기에 준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왜? 학대와 유기는 같은 장 안에 있으니까 해석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게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유기에 준할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학대죄는 즉시범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반인륜적 침해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이런 형태로 말을 바꿔놨거든. 좀 교묘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 속을 건 아니지. 그래서 뒷부분 유기에 준할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 얘기로구나.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즉시범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것이 틀렸죠.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것이다. 답은 4번이고요. 18번 가볼게요. 명예와 업무 경매에 관한 죄. 자, 이것도 한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 부분들을 다 고루 건드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리딩 케이스들이 나오고 이 관련된 범죄들하고 한 번에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18번에 4번 보시면 입찰 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들 일부가 아닌 전원 사이의 담합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랬나요? 아니죠. 일부 담합 이것도 되는 경우가 있다. 전원 담합이면 당연히 입찰이 시행되는데 참가자들이 전원 담합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이거는 이 경매방해죄가 되는 거죠. 경매 입찰 방해. 당연. 그런데 일부 담합에서는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된다 했잖아. 자유경쟁이 됐다, 자유경쟁이 안 됐다. 자유경쟁이 됐다고 볼 수 있으면 무죄. 자유경쟁이 안 되게 이런 경쟁 방법을 해치는 상태였어야 입찰방해죄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4번에 있는 얘기는 틀렸습니다. 전원 사이 X. 자, 그리고 19번에 사생활에 관한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여기서 나머지 것들은요, 다 쉬운 기본적인 판결들인 것 같고요. 디귿.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 내용 탐지죄에서 이거 판례 하나밖에 없다. 기억해라 라고 했던 그 판결이잖아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자체는 전자기록에는 해당하지만 이 전자기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비밀침해죄에 객체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어야 됐다. 이 전자기록의 관리 상태가. 근데 이 전자기록은 어디만 있었다? 머릿속에 저장. 뭐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 이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없기 때문에 내용 탐지죄가 된다고 할 수가 없다. 뭐에서? 키로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입력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빼낸 사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답 3번이요. 다음 20번 가볼게요. 사기죄. 자, 사기죄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4번 볼게요. 갑이 특정 권한에 기하여 민사소송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한과 별개의 허위 권한을 추가로 주장한 경우. 자, 여러분 이렇게 법원이 속을 수 있을 정도의 거짓말을 시작하는 상태에서 실행착수가 있다 했어요. 사기의 실행착수는 언제나 기망행위시다. 요것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행위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기망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주장한 경우라고 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뒤에 법원이 종전권한을 인정해서 승소 판결 선고했다면 그게 뭔 소리예요? 종전 있던 권한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그러면 실제로 추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이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겠네? 그럼 이게 착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법원의 판결은 기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얘기지 자기가 한 행위에 따라서 착수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착수를 건드리는 건 말이 안 되겠다. 4번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다음 21번의 횡령죄. 자, 여기서는요 2번 보시면요 갑이 A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을 갑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등록은 누구한테 있다? 등록은 여기에 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이 갑이 지금 돌려달라는데 안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반환 거부하는 행위. 이게 횡령인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명실이 상호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럴 때 횡령죄를 물어보면 이건 반드시 내부관계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내부관계. 이렇게 이 등록과 실질이 갈라질 때 어려워지는 건 왜 어려워져요? 아니 뭐 소유관계가 뭔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지는데 횡령에선 내부관계니까 당연히 이들 사이의 약속대로 효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로서 반환 거부했는데 무슨 횡령이 돼요? 그럴 수는 없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 얘기를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그죠? 횡령은 내부관계야. 헷갈리지 마세요. 자, 아래에 있는 두 개는 불법원인 급여에 관한 얘기인데 3번에서는 불법원인 급여니까 횡령죄가 안 되겠고요. 4번에서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어서 이건 횡령죄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22번 가볼게요. 손괴죄. 자, 손괴죄에서 1번은 영득의사가 있어야 된다? 아니 무슨 손괴의 영득의사야. 이거 틀렸으면 이걸 뭐 골라서 틀렸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보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에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 상태가
이거 제가 얼마나 중요한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아파트 관리소에 뭐 문서가 와가지고 어쩌고. 자, 그 종래의 사용 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자, 여러분, 이번에 이 손괴죄가 되려고 하면 그 손괴는 소유자의 효용이라는 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손괴가 된다. 그지? 소유자의 효용이라는 게 없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런 케이스에서는 문서 손괴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효용이 있어야 뭐가 되지.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적절한 것. 3번에는요. 광고판 일시적으로 옮겨 놓았다. 그런 것도 광고판으로서의 효용에 해쳤기 때문에 손괴가 된다인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에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는데, 자,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결국 갑이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남의 땅에다 아무렇게나 심었다라고 할 때 뭘 봐야 돼요? 그걸 심을 당시에, 그 나무를 심을 당시에 권원을 갖고 있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말이야.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 승낙을 받은 상태면 권원이 있는 거죠. 권원에 의해서 심었으면 이 나무는 누구 겁니까? 갑 거예요. 그 뒤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갑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갑이 그걸 잘라버렸다 했을 때 그거를 손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갑 걸 지가 잘랐는데요. 틀렸죠? 자, 그 다음 23번 가보겠습니다. 방화죄. 자, 이 23번에서는요. 자, 이 니은번 볼게요. 현주건조물 방화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방화죄 미수범은 처벌한다. 중간에 디귿번에 니은번이구나. 쏘리. 니은번에 현건방치사에 대해서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얘가 비록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하지만 얘는 어쨌든 기본 형태가 결과적 가중범 형태이기 때문에 미수처벌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요것과 비교할 얘기는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에는 미수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디귿 165조 공용건조물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범죄다. 자, 이 방화와 실화에 대해서는요, 방화죄류의 이야기. 이거 이따가 기본반 오후에 할 얘기인데. 자, 여기서 6개의 객체가 달라집니다. 현주 건조물, 두 번째 공용 건조물, 세 번째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자기 소유 일반 물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이라 했어요. 제가 지금 일반 건조물이요. 쏘리. 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 물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가운데에다가 줄을 딱 그어서 위쪽 3개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무슨 위험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 3개는 구체적 위험범이어서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만 성립하는 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공용건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추상적 위험범이니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X.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 적절한 것은? 자, 문서죄 1번 볼게요. 자, 이거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허위 진단서를 공무원인 의사가 했다.
그럼 뭐예요? 공무원이니까 허공작만 성립하고 허진작은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공작만 성립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동그라미고요. 답은 1번이네요. 다음 2번에 뭐가 틀렸어요? 경찰관이 이 실황조사서에다가 사고 원인 기재란 중 사고 도주 표시란에 아무 표시를 안 했다. 이게 나중에 도주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실황조사 쓰면서 도주 표시란에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게 허위 표시냐? 허위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도주 여부가 좀 불분명한 상태인 거야. 그냥 갔다가 돌아왔어.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무 표시를 안 했죠. 아무 표시를 안 한 게 이게 허위다라고 얘기하려면 뭔가 여기 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어야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실황조사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음에 3번. 경찰관이 피의자 4명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등 고지하지 않아놓고도 고지한 것처럼 작성했다. 그러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허공작은 안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작위 형태의 범죄하고 부작위 형태의 범죄가 한 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으면요. 작위가 우선합니다. 여기서 작위는 허공작이겠죠? 부작위는 직무유기겠고요. 그래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이상 부작위범인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틀렸고요. 4번에 공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 처벌하면서 무형위조를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아니죠. 유무형위조를 다 처벌한다고요. 공문서는. 자, 그런데 사문서는 유형위조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 규정으로 무형위조를 함께 처벌한다? 예외적으로만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허위 진단서 작성죄만 있지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5번 가보겠습니다. 강론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로 지금 추정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 잘 알고 왜 틀렸을까? 제가 이거 문제 보면서 이 새끼들 이거 2번 고르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나 달라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리을번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리을번에서 이게 뇌물죄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무슨 죄가 되는지를 몰라요. 아이고야. 이 죄가요. 여기서 새우젓에 집중해 볼 것인가 대금에 집중해 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젓갈업자가 있고요. 그 지역에 공무원이 있고요. 이 공무원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공무원이 지역의 젓갈업자에게 젓갈 어디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젓갈업자는 예 하고는 yes. 공무원이 아는 사람들에게 공무원 명의로 보내줘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팔 수는 있잖아. 근데 그랬으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젓갈업자가 당연히 여기다가 대금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이게 3번으로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대금 청구를 안 해요. 왜? 갖다 바치려고요. 뭘요? 대금을 갖다 바치려고. 그럼 이 대금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공무원이 이 대가를 면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대가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가 직접 받은 것에 해당되는 걸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라 129조 단순수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이 아는 사람들이 이게 뭔 죄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틀렸지.
네, 괜찮아요. 네.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26번. 자, 여러분 여기에 1번 보시면요. 이거 재판 아닙니까? 재판과 관계돼서 위계공지방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이번에 직무집행하는 이라는 말, 이 말을 되게 좁게 해석해가지고 떼낸 주차 단속 스티커를 떼낸 상태에 있는 공무원 공지방 아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거 다 포함된다 했어요. 출근 중인 것만 빼고 다 된다 했습니다. 다음 3번에 자활근로자, 저분이 공무원일 것인가예요. 공무원이라 함은 단순 유체능력에만 종사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럼 남는 거 4번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도 쉽지만 4번 제가 뭐라 그랬어요? 4번. 변호사가 교도관의 직무를 위계로서 방해한 것인가? 이 교도관이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힐 수가 없어. 이 정도가 되면 변호사가 위계공지방해이 된다. 그래서 변호사 가방은 안 뒤지니까 그 막 뒤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가 자기 거인 것 같이 해갖고 그냥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호사에게 이 교도관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걸 밝혀낼 수는 없었으니까 이때 이 변호사는 위계공지방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건 아닙니까? 뭐랑 비교해야 된다고요? 집사 변호사. 접견을 가가지고 접견에서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사건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신문 읽어주고 책 읽어주고 뭐 노래도 해줬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교도관이 들여다볼 직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위계공지방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케이스랑 비교해 두자. 딱 나왔잖아요. 그죠? 이건 맞췄어? 아, 잘했어.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7번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고죄에서 자수자백 특례 얘기인데요. 자, 이 자수자백 특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판 징계 확정 전에 자수자백하면 특례를 준다는 겁니다. 특례의 내용은 뭘까요? 네, 필요적 감면입니다. 자, 여기서 재판 징계 확정 전이라는 것은 네가 무고한 바로 그 재판과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하기만 하면 된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무고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고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면 재판이 확정됐나요? 아니죠. 재판에 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재판 확정 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논쟁이 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불기소는 재판 확정 전임에 분명하다.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특례를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네. 그렇게 푸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수사 증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여기서 1번에 갑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게을리해서 보행자 들이받았다. 교특법 치상으로 기소됐는데 의식불명이 된 A에 대해서 성년후견이 게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선임되었다면 성년후견인이 대신해서 처벌을 불허한 의사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X. 이거 제가 고소 얘기할 때 비교해야 된다. 뭐랑? 반의사 불벌죄랑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조문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안 돼.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허한 의사를. 피해자가 아닌 성년 후견인과 같은 이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대신 표시할 수 있냐? 표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소에서 제가 이거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법정 대리인 어쩌고 나올 때 거기서 뭐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런 사람 나오는 거 법원 허가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사건 있거든요. 그거 얘기할 때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라. 말씀드렸던 판결이에요. 중요한 게 그냥 다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9번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9번에 2번 보시면요. 사경, P는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갑에게 임의동행 요구했다. 자, 그러면 P가 갑에게 한 임의동행은 이게 불심 검문에서의 임의동행이에요? X. 그냥 수사상 임의동행이에요. 그죠? 자, 수사상 임의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형소법 199조 1항 이게 임의수사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한 임의동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수사상 임의동행이니까 그거 아니라고 한 지문은 틀린 지문이겠죠? 답은 2번이네요. 너무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30번 피의자 신문 및 진술 거부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번 보도록 할게요. 검사, 사경, 서준 측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된다. 왜? 예전에 이 사경에서 검사인지 사경인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서 여기 피의자 있고 옆에 변호인 앉아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수사하는 과정에 변호사님 그 자꾸 왜 그래요? 그 뒤로 가세요. 뒤로 꺼지세요. 해갖고 변호사를 뒤로 보낸 사건이 있었어. 이 변호사는 참지 않기.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가 어떻게 했냐? 준항고를 넣었다는 거죠. 변호인 참여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 넣었더니 대법원에서 준항고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다루면서 야, 이건 잘못됐지. 아니 뒤에 가면은 제대로 조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피의자가 이거 계속 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 잠깐 중지해 주세요. 나갔다 와야 돼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고 이거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이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방 변호사회에서 매년 메모장 수첩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눠준다 했잖아. 그지? 이상하게 그런 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은 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런 게. 자, 그래서 변호인의 메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X 수첩을 올해도 지금 또 만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만 만들어도 되지 않나? 요즘 같은 세상에. 요새는요, 수사 들어가면은 많이 이제 좀 전자기기 사용을 점점 허용하는 추세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도 이거 녹음할 수도 있는데 녹음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할 수도 있는데 염두에 둬야 돼. 그거 녹음했다고 무슨 그게 막 뭐 범죄가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1번 가볼게요. 현행범인 체포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는요. 1번 볼게요. 현행범인 체포 요건 갖추었는지는 체포 이후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틀렸죠? 그리고 재량의 여지가 없다? 이것도 틀렸네요.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폭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고 다만 그 재량이 현저히 벗어났다. 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이번에
누구든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서 타인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X. 저 타인 주거 피의자 수색은 몇 조에 있는 얘기예요? 216조 1항 1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216조 1항의 주체는 누구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 검사 또는 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 현행범 체포 자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주거에 들어가서 막 수색하고 다니는 건 일반인은 못해요. 자, 다음 3번에 검사 사경 아닌 자가 현행범인 체포할 때에는 즉시 이 사경에게 인도해야 된다. 여기서 즉시는 반드시 체포 시점과 밀착된 시점 X. 청해부대 사건 떠오르시면 되겠죠? 9일이 걸렸다고. 그 소말리아 해역에서 김해공항 오는데 9일이 걸렸어. 그거 적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시간적으로 밀착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필요한 지체 없이 라고 해야 되겠지. 불필요한 지체 없이. 4번은 맞는 얘기죠.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도 다른 제도로서 압수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각각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요건만 잘 갖추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 32번에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자, 1번 보겠습니다. 형소법. 이거 참, 이 문제는요, 사실 솔직히 답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 게 아니면 굉장히 학생들 애먹였을 문제예요. 자, 이 1번 지문에서는요, 체포된 사람을 상대로 한다는 얘기잖아. 체포 피의자에게 실질심사할 때 얼마 안에 해야 돼요? 다음 날까지예요. 선생님, 근데 48시간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비교하라 그랬죠. 청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건 적부심에서의 신문이에요. 적부심에서의 신문. 왜 다르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다르게 돼 있어갖고 짜증난다 그랬잖아. 이걸 이번에 딱 냈더라고. 정말 왜 이번에 나왔지? 자, 아무튼 이 체포 피의자에서는 이 실질심사는 다음 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판결 있죠. 최신 판결.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폴카툰. 신문을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그 기일을 속행하면 무조건 위법일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속행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위법한 건 아니야. 속행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이것만 가지고 바로 위법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럼 언제 위법이 되느냐? 저 신문기를 속행한 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불법 구금에 이를 정도가 되면 그때는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실제 이 케이스에서는 바로 다음 날에 원래 예정된 1차 기일에 바로 다음 날에 바로 다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건의 결론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맞는 거 3번. 자, 여러분 저거는요. 저런 케이스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신문기일 출석 거부하고 있다. 그런 때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변경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변경을 강제하는 건 없어. 변경할 수 있죠. 판사가 변경할 수도 있는 건데 변경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은 없다는 거야. 그럼 저 3번의 이야기는 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불출석 심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면요. 자, 여러분 이 4번 어디 틀린지 알겠어요? 이거 아예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이제 공부가 덜 된 거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이거 굉장히 고민했을 지문이야. 2번이 선명해서 그렇지. 이 4번은요 이런 얘기예요. 저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할 때요. 이 신문 과정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변호사는 받아보는 자료가 없으니까 너무 깜깜이로 들어가게 된다. 피의자도 마찬가지. 수사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냐면 구속영장 청구서요. 청구서하고 고소고발장.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게 된 건지, 또 여기다가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이런 거 원래도 좀 보여줘.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열람 등사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 이걸 준비해서 들어갈 테니까.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얘기가 있어. 이 제한은 누가 해달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검사가 하겠죠. 검사가 제한해달라고 하는데 수사 비밀 때문에 제한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수사 단계니까. 그러면 이런 거 수사 기록에 있는 거, 그런 거 다 제한해야 된다는 검사가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구속영장 청구서는 제외예요. 아니, 왜 구속되는 건지는 알아야지 뭐라고 가서 말을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니에요. 열람 제한의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서, 이런 것들의 열람 제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참 이렇게 이거 진짜 2번 저렇게 선명하게 답지 안 줬으면 다 틀렸어, 내가 봤을 때. 저거 2번, 4번 같은 거를 틀린 지문 정답지로 딱 넣어놓잖아요? 다 틀렸어. 굉장히 세세하게 낸 겁니다. 자, 다음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3번 접견교통권. 자, 이 접견교통권 설명 가장 적절한 거네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접견교통권, 변호인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처분으로는 안 되고 법원으로는 된다? 아니죠. 수사기관, 법원의 처분은 같이 다녀요. 뭐가 구별이에요? 법령에 의한 제한.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라는 것도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기본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겠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헌법 31조 2항. 그죠? 네. 자, 그래서 법원의 결정 X입니다. 안 돼요. 2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X. 구금장소 임의적 변경은 위법합니다. 이거 왜 그렇다 그랬어요? 밖에 있는 변호인은 거기 구속영장 거기에 써 있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기 없어요. 하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안기부에 잡혀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것은 위법하다. 틀렸고요. 3번에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접견교통권이라는 것은 원래 체포 구속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건 맞지만 이것이 이보다 좀 덜 나쁜 사람 같아 보이는 아직 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인정이 되고 심지어는 내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도 인정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사 단계에 있는 사람이 더 열악한 지위에 서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안 되니까 저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4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 목적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간 당연할 것 같긴 한데 약간 느낌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거는 너무 당연해서 평소에 말은 안 하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이게 체포구속을 왜 시켰어요? 도주나 증거인멸할 것 같으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체포구속의 본래적인 목적을 변호인이 접견교통한다고 하면서 이걸 해치려고 들어.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제한이 가야 되겠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변호인이 들어가서 뭐 증거인멸하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그렇게 행사돼서는 안 되겠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4번이 답이네요. 다음 34번에 사례에 대한 설명 가볼게요. 자, 사경 P는 마약 판매한 혐의로 갑을 긴급 체포했다. P가 P를 체포하면 안 되죠. P가 갑을 철컹철컹 체포했어요. 자, 긴급 써놓으시고, 자, 이렇게 한 뒤에 갑의 휴대전화를 체포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형식으로 압수수색하였다. 긴급 체포한 현장에서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했구나.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구나. 압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영장 없이 압수한 거니까 사후영장이 있어야 되겠다. 압수까지 했으니까. 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 사례 문제 풀 때 이런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막 적어놓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떠오를 수 있게 이 말만 그냥 적어놓으면 그런 건 당연히 떠오르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부를 통해서. 사실관계만 딱딱 적는 거예요. 사례 문제 분석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이 긴급체포 이후에 피의자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다. 자, 씬이 바뀌어요. 여기서 씬이 바뀌고 P가 갑을 피신하고 있는데 진술거부권 불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술거부권 불고지한 피신은 위법하다. 그죠?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생각. 자, 그 다음에 갑이 자발적으로 범행 전모를 자백하는 내용을 토대로 그런 진술을 하자. 이걸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마약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갑이 자백을 했고요. 그 자백을 토대로 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법한데 여기로 이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 거죠. 자, 그 다음 P는 반출한 갑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 탐색 과정에서 별건 증거를 발견했대요. 그죠? 자, 이래서 이 별건 증거를 가지고 2개의 죄로 기소가 되었고 SNS 메시지와 성범죄 동영상 증거로 제출됐다. 이 마약 범행과 관련해서는 마약 광고한 SNS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범죄에 관한 동영상. 자, 요것들이 증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1번 볼게요. P는 갑을 긴급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된다.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으면 SNS 메시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당연합니다. 여기서 영장 없이 압수를 했으니까 48시간 내에 계속 압수할 필요 있다는 거니까 48시간 내에 영장을 받아야 되죠. 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정확히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에 갑에 대한 피신 조서는 갑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주의해야 되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술 거부권 불고지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임의성 있더라도 증거 능력 없다. 뭐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혀 있는 것들이.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3번에 P가 갑으로부터 압수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수증이다. 왜 그렇죠? 이 자백이 위법하게 수집한 자백이니까 이걸 토대로 영장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걸 토대로 압수한 거니까 이 위법성 요길로 독수독과를 만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런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압수 과정에서 제출된 마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3번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마약에 대한 저 SNS 광고가 아니고요. 자, 다음에 4번에 갑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과 성범죄 사건이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 별건이라는 거죠. 별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니까 위수증 아니다? 뭔 소리예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으면 내가 말을 했지. 그지? 그래서 그런 이상한 얘기는 한 적이 없어. 여기서 이 압수 자체는 적법한 것인가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관련성의 범위를 넘어가니까 별건이고 별건 압수는 별도의 영장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네요. 답은 4번. 35번 가보겠습니다. 증명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증명에 관한 거 이거 요새 트렌드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잘 눈치 못 채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쉽게 나왔어요. 엄증이냐 자증이냐 하면서 3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눈이 막 혼란을 겪고 있으면 내가 뭘 봐야 되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야. 여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목적을 봐야 되는 거죠. 목적이란 건 뭡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요.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증명은 당연히 엄증이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엄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바로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 사경 P는 사기 혐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P가 갑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이 메신저를 사용하는 K사, 카카오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그 회사에 여기 지금 압색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혐의로? 갑 혐의로. 자,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K사 하는 데서 벌써 카카오 사건이 생각났어야 돼. 우리 통비법에서 이거 했던 판결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압수를 하는 과정이에요. 뭘요? K 메신저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누구의 대화 내용? 갑의 대화 내용. 자, 그래서 그거를 누가 내요? 담당자 A가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피의자인가요? 피의자 아닙니다. A에 대해서 이 압색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행에 응해서 다 갖다 줬고요. 이후 P는 선별을 해서 압수를 했고 해당 전자정보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자, P가 이거 가져온 걸 가지고 뒤에 선별을 했대요. 선별하는 과정까지도 다 압수 과정이죠. 자, 여기서 우리 내려가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P는 A에게 압수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거를 동그라미 치고 온 이 종자들이 많은데 사라지세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피의자한테 교부해야지. 제시는 당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교부는 피의자에게. 이 A한테 영장 주면 A가 관심이 있나요? 뭐야,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 수사기밀이 널리 퍼져라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X고요. 다음 니은에 피압수자는 A이므로 P가 사기 관련 전자정보 선별하는 과정에 갑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더러 위법하지 않다. X. 이거 카카오에서는 관심이 있냐고요, 이 대화에 대해서. 여기서 참여권 보장의 취지가 뭐였어요, 여러분? 사생활과의 전자정보 압수에서의 참여권 보장의 취지는 사생활과의 혼재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럼 여기서 참여시켜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갑이야, 갑. 갑을 참여시켜야지. 갑을 참여 안 시키면 위법하겠죠.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디귿에.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그 무관정보 폐기 의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소개드렸던 그 판결에서 기억나세요? 뭐 19, 뭐 증제 1호증, 집, 압수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하는데 이렇게 준 경찰관. 이거 취지를 전혀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상세정보 교부하는 취지는 뭐라고? 이거 우리가 훔쳐갔단다. 압수해 갔으니까 이거 다투려고 하면 이런 것들 가져간 거 알고 다퉈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는 의미가 제일 크다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냥 폰의 내용을 그냥 다 가져갔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에 리을 볼게요. 동일성, 무결성 인정돼야 된다. 전자정보에서는 조작 가능성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한 개 리을밖에 없네요. 다음 37번 가보겠습니다. 막 어렵진 않아요. 사례여서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 그렇지. 다음 37번에 자 2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호흡 측정을 하는데 그 전에 위법한 강제 연행이 있는 거예요. 자, 호흡 측정 결과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이거 위법한 증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행위자, 이 범인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요. 뭐 해달라고? 혈액 측정해달라고. 근데 여기도 지금 뭐야? 강제 연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혈액 측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죠. 근데 여기는 뭐래요?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쓸 수 있다. X. 계속 위법한 겁니다. 자, 다음에 3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법칙.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틀린 사람. 안 틀렸어? 그렇게 또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이거 진짜 틀리면은,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이거는. 기본반도 틀리면 안 돼, 이건.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 기본반도. 그지? 자, 1번 보시면, 저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살인사건 목격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이게 뭐 재전문 증거 이런 걸로 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참고인 진술조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페이크도 없어. 그럼 이거는 뭘로 가야 돼? 몇 조로? 동의하거나 동의 안 하면 312조 사항으로 가야 된다. 312조 사항은 적성, 특, 반. 네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엔드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하고 있어요? A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다면, 아니 원진술자가 나와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A에 대한 반대 신문과 특신 상태가 되면 쓸 수 있다. 특반만 있으면 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엔드 조건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A가 저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쓸 수 있으려면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대체 증명하면 그때는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럼 이건 증거로 못하는 거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1번에서 확신을 갖고 그냥 넘어갔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자, 갑은 강도를 계획하고 친구 A에게 전화해 사냥용 엽총 빌려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다. 갑이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엽총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A가 거부 하고서는 이걸 다 녹음했습니다. 이 A의 녹음, 이거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 하나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 갑은 강도를 실행에 옮겼고 갑의 범행 장면은 은행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씬 2에서 갑은 이번에 강도입니다. 갑이 강도짓을 하는데 이걸 누가 보고 있나요? 은행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가 다 찍었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CCTV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사경 P는 A의 통화 녹음과 범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을 적법하게 압수했고 이후 해당 전자정보는 갑의 강도죄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과 CCTV가 갑 강도 재판에 제출이 되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A가 갑 몰래 녹음한 통화 녹음 파일은 갑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X. 얘가 통화를 하는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X 틀렸습니다. 그냥 녹음해도 돼요. 이번에 녹음 파일에 저장된 것, 이것은 피고 사건의 정황 증거다.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 얘기인데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정황 증거라는 성격은 차치하고요. 이 내용이 뭐가 된다는 거야? 요증 사실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요증 사실을 문제에서 특정을 해준 거예요.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 존재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래잖아.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 전문 증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말을 한 것 자체를 녹음한 거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모든 이 증거는 요증 사실과의 관계에서 성격이 결정된다. 우리가 통상 이런 말은요, 엽총 달라는 이런 말은 강도죄 범행에서는 이거 전문 증거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게 시야를 흐리는 거야. 문제에서 설정해준 조건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 그 요증 사실이 뭔지도 몰라.
솔직히 저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강도체 사건에서. 없을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특정해 버렸잖아.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이 대상이 되고 있대. 그럼 이때는 본래 증거라고 해야지. 맞는 거고요. 3번에 갑의 강도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은 315조다. X. 315조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걸 315조로 본 케이스가 아직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CCTV 영상에 대해 성립진정 내용 부인하는 경우에는 CCTV 관리자의 진술에 의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X. 이것도 X예요. 왜냐? 이 CCTV 영상은요, 이런 315조 판례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전문이 아닙니다. 왜요? 강도죄 재판이에요. 갑의 강도죄 재판. 다른 조건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요? 요증 사실이 뭐라고? 그러면 이 갑의 강도죄 재판에 제출된 이 갑의 강도 영상은 요증 사실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일 뿐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이거는 진술 증거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현장 사진이에요. 선생님, 녹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르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설치된 CCTV는 녹음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사진이에요. 그래서 현장 사진은 무슨 증거설이다? 비진술 증거설이다. 그럼 비진술 증거다 해야 되니까 전문 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3, 4번 다 틀렸습니다. 마지막 40번이요. 자, 이 40번 사례 보겠습니다. 갑은 S 회사 전산실에 몰래 침입했다. 몰래 침입했어요. 자, 여기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신제품 설계도면을 자신의 USB, 갑의 USB에 저장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이 설계도면을 을에게 비트코인 받고 팔았다. 갑이 을에게 비트코인 받고 팔았습니다. 자, 이런 사건, 형사사건이죠. 며칠 후 갑은 친구 A를 만나 내가 설계도면을 훔쳐 을에게 팔아서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어 라고 말했다. 친구에게 지금, 친구 A에게 그런 것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법경찰관 P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갑 휴대전화 압수수색하고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갑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했다. 자, A를 참고인 조사해서 A에 대한 조서를 만들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갑이 S주식회사에 잠입하여 설계도면을 복사해 나왔죠? 이거는 절도다? 절도가 되나요? 안 되죠. 절도의 객체는 재물. 이게 재물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서 안 된다고 얘기한 판례들도 알고 있고요. 틀렸고요. 다음 2번. 비트코인은 형법상의 몰수 대상이다. X. 형법상의 몰수 대상은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것은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다음 3번에 압수수색 영장 압수할 물건에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가서 휴대전화에 있는 거 압수할 수 있냐? 안 된다. 요거는 다르게 취급하는 쇄신 판결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압수 불가능. 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4번. 갑이 공판 과정에서 A 진술조서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소법 312조 4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 능력 갖추면 증거를 할 수 있다? 선생님, 이것도 맞잖아요. 하시면 제가 왜 그래 진짜 라고 할 거예요. 왜냐? A를 만나서 갑이 한 말이 적혀 있겠죠. 이 조서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다? A가 답하는데 이거 A 조서예요. 갑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전문 증거예요. 재전문 증거 중에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그럼 뭡니까? 피고인의 말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316조 1항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조서는 312조 4항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뭐 어렵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뭐 요 정도 하면은 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험에는 꼭 여러분들 시험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